네, 형사정책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정책 우리 3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범죄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은 개론적인 부분이고 형사정책이 무엇인지 개념, 그리고 그 범죄, 형사정책의 범죄 통계, 이런 좀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 시험 기말에서는 많이 출제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출제 범위가 이제 정해지면 정리하는 시간에 11월 달 총정리하는 시간에 혹시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1장, 2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3장 이후로 3장에서 15장까지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정책 3장에서 7장까지는 범죄학의 시대 역사에 따라서 범죄학이 어떤 범죄학이 생겼고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총 3가지의 범죄학이 있죠. 고전주의 범죄학, 또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 범죄학이라는 이런 흐름으로 범죄학이 생기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3장과 7장을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서 좀 그려서 공부를 하시는 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제가 이게 강의안을 한 4페이지 정도로 총 15장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만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첨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전주의 범죄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학들을 학습하는 데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은 조금 편하게 기억을 하실 수 같아요. 그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범죄의 원인이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그 각 학파가 범죄론, 그리고 그 범죄론에 맞추어서 형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어떤 학자가 있는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조금 더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전주의 범죄학을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시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인간을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봤습니다. 계몽주의가 사상적 배경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이성을 잘 깨우치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성이 잘 깨우쳐지도록 계몽을 하게 되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그 범죄라는 게 군주가 절대 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정하고 그리고 형벌도 마음대로 줬죠. 그걸 죄형 전단주의라고 하거든요. 전단주의.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죄형 법정주의, 정확하게 범죄가 어떤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벌을 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던 그런 배경에서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무엇이라고 보았냐면 그 당시에 자유와 합리적, 이성적인 이런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 속에서 사람을 되게 합리적으로 봤어요. 합리적인 인간으로 봤고 인간은 일반적인 죄와 그리고 일반적인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그 두 방법 중에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범죄라는 게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선택이니까 자유의 선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훔쳐서 돈을 버는 것 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훔쳐서 버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일 것 같다. 그러면 인제 훔치는 거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죄라는 사실의 형사 책임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거든요. 범죄론에서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범죄라는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실증주의 범죄학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은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데 같이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하고요. 범죄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맞게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 즉 형벌을 통해서 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 죄에 합당한 책임만큼 부과하면 된다. 너무 큰 책임을 지어주거나 너무 작은 책임을 지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책임만 지어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형법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론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렇다면 그 죄에 맞게 벌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형벌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형벌을 통해서 사회를 예방한다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범죄 그 양만큼의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형벌 자체가 목적이다. 이거는 나중에 그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은 다른 걸 어떤 걸 대상으로 그 목적을 강조하는 목적형주의와 서로 대립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보형주의, 형벌론에서는 또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 형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행위에 따른 그 책임의 비례에 맞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론에서는 형법 개혁 운동을 많이 펼칩니다. 형법을 잘 다듬고 정비하고 그 형벌을 잘 정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형법권을 제안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적인 배경에서도 자유와 합리,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자유와 권리를 부과하려고 또 노력을 했다. 그래서 국가가 임의대로 형벌을 하는 것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론과 형벌론을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범죄론에서는 객관주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 그리고 응보형주의 형벌론에서는 그 형벌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필요한 게 아니라 형벌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고요. 범죄론과 형벌론에서는. 자,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카리아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최초의 고전주의 범죄학의 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범죄와 형벌에서 이제 그동안의 죄형 전단주의, 국가가 임의대로 죄를 묻고 임의대로 벌을 내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모든 범죄와 각각의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형법 개혁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베카리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벤담은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알고 있죠.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게 그 공리라는 게 공공의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퍼블릭의 그런 공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 또는 공을 세우다 이럴 때 그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적과 이익,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익이 우선주의, 이익이 큰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공리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벤담에서는 기억을 해야 될 게 파놉티콘형 교도소를 제안을 했다. 벤담이.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가 포이에르 바흐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 강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심리 강제설은 뭐냐면 사람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람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죠. 고통은 회피하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써 쾌락보다는 고통이 더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 강제설이라고 하고요. 또 하워드라는 대표학자는 감옥 개량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이 교재가 아마 네, 54페이지, 53페이지부터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강입니다. 자, 여기 학자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5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고전주의 범죄학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을 아까 본 것처럼 형벌을 완화하고 이제 국가 형법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고 형사 절차를 합리화. 그러니까 형벌을 잘 정비하고 다듬으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형벌을 잘 정비를 하게 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베카리아가 있고요.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전주의적인 사상을 주장을 했고요. 자, 베카리아가 주장했던 그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종래 행해지던 비인도적인 형벌의 폐지 또는 완화. 그리고 둘째, 범죄 행위를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셋째, 형벌의 양은 범죄 행위에서 나타난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형벌에 준하는 그 책임에 준하는 형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주장을 베카리아가 했고요. 자, 두 번째 벤담. 벤담은 이제 공리주의 사상 제일 벤담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그리고 원형 탑 모양.
교도소 파놉티콘형 교도소를 구상을 했다. 벤담은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이에르바흐 심리 강제설이 있는데요. 자, 포이에르바흐는 여기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 내지 고통을 피하라는 성향이 있다. 또한 쾌락과 불쾌를 저울질하는 이해타산적인 존재이므로 이러한 일반인에게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에 의해 더 큰 불행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범죄를 행함으로써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준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강제설이라고 합니다. 포이에르바흐의 심리 강제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워드가 감옥 개량 운동을 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학자로 4명 정도, 4명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베카리아, 그다음에 벤담, 그리고 포이에르바흐, 그다음에 하워드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 고전학파에서의 형벌 이론과 범죄 이론 아까 봤는데요. 자, 형벌 이론은 형벌 자체가 목적이다. 이제 응보형주의라고 합니다. 형벌 자체가 목적이고 이거를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응보형주의 또는 절대주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61페이지 그 아래쪽에 고전학파의 응보형주의는 형벌이 특히 범죄 행위에 따른 책임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형벌권의 행사를 책임주의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였다. 자, 이런 내용으로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자, 형벌은 그렇게 응보형주의였고 범죄 이론은 이제 객관주의다. 객관주의라는 것은 형사 책임의 근거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 사실, 그 범죄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형사 책임의 근거를 두었다는 걸 객관주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주관주의로 바뀝니다. 이제 그거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증주의 범죄학의 먼저 배경을 한번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죠.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산업화, 도시로 계속 농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범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증가하는 그 원인을 고전주의 범죄학을 통해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이때 또 실증주의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실증주의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자연과학적인 그런 방법, 즉 관찰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또는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라는 거를 나는 주의가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증주의 범죄학입니다. 그래서 범죄론을 보면 실증주의 범죄학에 우선은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장했죠. 합리적인 선택. 근데 이 자유의지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떤 인자가
사람에게 있든지 그 사람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의 원인을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범죄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원인이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특징 이런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범죄 생물학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어떤 성격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 게 범죄 심리학이었고요. 그게 아니라 범죄 원인은 사람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외적인 어떤 환경, 그 사람의 사회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범죄 사회학파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결국에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이따가 이제 살펴보고요. 범죄론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주관주의죠. 아까 객관주의는 범죄라는 그 범죄 사실에 근거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주관주의에서는 형벌의 대상을 그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범죄인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절도라는 죄를 저질렀어도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 절도라는 그 범죄 사실에 근거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절도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인들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고전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하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형벌의 대상은 범죄인입니다. 즉 같은 A와 B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절도를 저질렀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형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그 범죄인에 따라서 형벌이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객관주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주관주의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형벌의 개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기형,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8장에 가시면 형벌과 이제 보완 처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을 내릴 때, 형벌을 줄 때 징역 1년, 징역 2년 이렇게 이제 기한을 정하죠. 하지만 부정기형은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단기라고 하면 보통 5년인데 5년의 단기형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생활을 잘하고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1년 만에 이제 그 집행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을 다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그 형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정기형을 통해서. 또 형벌과 보완 처분의 일원화, 형벌과 보완 처분을 같은 걸로 봤다. 하지만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과 보완 처분을 서로 따로따로 이원화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 범죄학은 이렇게 이제 범죄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으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자, 형벌론을 보시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응보형주의, 절대주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이 형벌은 목적형주의,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형벌의 목적을, 그래서 절대주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형주의 또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응보형 절대주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목적형 상대주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특별 예방주의,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범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예방주의의 주의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범죄를 예방을 할 때. 하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론. 이제 범죄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그 집안 뭐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 정신 이상 상태, 그리고 범죄 사회학은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을 위해서 특별 예방주의,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예방을 하기만 된다라는 거죠. 범죄의 원인을. 그래서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객관주의, 그리고 응보형 절대주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주관주의, 목적형 상대주의, 또 특별 예방주의. 고전주의 범죄학은 일반 예방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 범죄학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탈리아 학파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실증주의 범죄학을 지금 어떤 이렇게 문을 연 그런 학파라고 할 수 있고요. 롬브로조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탈리아 학파 중에 롬브로조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롬브로조는 생내적 범죄인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인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게 격세 유전, 계속 유전이 된다. 그리고 그런 신체적 특징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특별하게 예방을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학파 실증주의 범죄학을 시작한 최초의 학파가 이탈리아 학파고 그중에 롬브로조입니다. 자, 페리. 이탈리아 학파는 그게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올 수가 있는데요. 페리에서는 이제 일정한 사회에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존재한다. 이제 범죄 포화의 법칙인데요.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범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책임론, 그리고 사회라면 어떤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범죄가 존재해야 한다. 이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가로팔로라는 이탈리아 학파의 대표 학자는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을 했다. 자, 이렇게만 아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학파는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가 있다. 롬브로조가 생리적 범죄인으로서 대표적인 학자이다. 롬브로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을 시작한 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학파에 의해서 실증주의 범죄학이 탄생을 했고, 이 실증주의 범죄학이 물론 처음에는 범죄 생물학부터 시작을 했겠죠.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신체적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 특징, 정신적 특징, 성격적 특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범죄 심리학이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아니 사람 내부에만 그 범죄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외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사회가 범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범죄 사회학이 나온 거죠. 시간 순서들은 이렇게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범죄 사회학은 되게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되게 다양한 범죄 사회학 학파와 다양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만 제가 좀 뽑아봤고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른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여유가 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죄 사회학의 이론적 배경을 이제 보시면 요건 빨간색을 잘 안 했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요거는 우리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범죄 생물학부터 발보죠. 범죄 생물학은 아까 이탈리아 학파의 롬브로조, 생리적 범죄인설, 유전으로 계속 격세 유전된다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런
주장을 했고요. 고링이라는 또 범죄 생물학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롬브로조를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라든지 그 유전적인 요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 범죄 생물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냐면 이제 염색체를 연구하고 또 신경 물질이 범죄 원인과 관계에 있다, 또는 호르몬 또는 신경계 장애가 범죄에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생물학에서는 이제 이 수준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심리학은 시작이 된 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그 범죄 심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정신 이상이라든지 낮은 지능 이런 것들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프로이트는 한번 교재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가 우리 8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초기의 범죄 심리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그 범죄 심리학의 이제 배경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이드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인간의 의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 두 번째는 초자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본능적인 부분, 우리 사람의 인식의 본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부분. 여기가 이제 본능이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자아고요. 그리고 자아 위쪽에 있는 거,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초자아. 이거는 우리 뭐 양심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부분, 우리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게 이제 초자아인 거고요. 이 초자아와 본능적인 부분이 자아에 의해서 잘 중재가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이게 균형이 맞추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둘째, 초자아, 제일 높은 곳에 초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 본능의 욕구와 초자아 사이의 금지를 중재하는 의식 세계인 자아가 있다. 그래서 초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반대로 초자아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게 프로이드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범죄 사회학을 보시면, 범죄 사회에서는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이제 범죄 사회학의 이론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교재 7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노미라는 게 혼란이거든요. 혼란. 즉 사회가 바뀌면 규범의 혼란이 발생하고, 여기 듀르켐 쪽에서 73페이지에 중간부터 제가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듀르켐에 의하면 근대 사회에서 범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규범의 혼란, 즉 종래 전통적인 종교 등의 규범이 새로운 사회에서 그 힘을 잃고 새롭게 등장한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 이거를 이제 아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아노미 규범의 혼란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는 그런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규범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면 새로운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전통적인 어떤 사회주의, 예전 사회주의에서 했던 그런 규범은 이미 힘을 잃은 상태. 이때는 이제 규범이 혼란한 상태, 이거 아노미 상태고, 이런 상태일 때 범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뭡니다. 범죄는 좀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에 해로운 나쁜 현상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고, 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입니다. 오히려 범죄라는 게 보시면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행위 양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그렇죠? 범죄라는 게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행위 양식 가운데 하나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규범이 혼란되면 규범의 혼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게 범죄라. 범죄고, 범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뭐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게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범죄 사회학의 기반 배경을 제공한 듀르켐의 아노미는 바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범죄 사회학에서 시초는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카고 학파가 범죄 사회학을 가장 최초로 시작을 한 학파이고요. 시카고 학파는 이제 어떤 걸 연구했냐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그 시카고 학파의 쇼와 맥케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범죄가 발생하는 양태가 비슷한 곳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어봤더니 어떤 특별한 5가지의 그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구역 중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해체 이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게 이제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의 사회 해체 이론이 범죄 사회학의 시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머튼의 긴장 이론, 이게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이어받아서 머튼이라는 학자가 긴장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머튼의 긴장 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이 있는데, 이 목표와 수단이 서로 분리가 됨으로써 스트레스,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 때문에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만약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직장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은 월급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즉 이렇게 목표와 또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분리가 되는 그런 긴장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을 한다라는 주장이 머튼의 긴장 이론이고요. 머튼은 5가지 유형을 이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5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혁신형과 반역형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머튼의 긴장 이론은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있는데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앞에 부분 볼까요? 92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카고 학파 나옵니다. 시카고 학파가 범죄 사회학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카고 학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 94페이지 시카고 학파의 쇼와 맥케이라는 그 학자가 동심원 이론. 동심원은 그 범죄율이 유사한 지역을 5지역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2지역 이런 공업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 동심원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근데 왜 여기에서 자주 발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주민들의 이동이 작고 많고 또 경제 수준도 낮고 학생들의 등교율이 낮고 또 사망률도 높고 또 정신장애 발생률이 높은 등 사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학교나 공공 서비스 기관과 같이 사회를 규제하는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사회 통합의 붕괴, 즉 사회 해체의 결과 범죄율이 높아지게 된다. 자, 이게 사회 해체 이론, 시카고 학파 쇼와 맥케이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머튼의 긴장 이론. 자, 머튼의 긴장 이론은 이 뒤르켐, 아까 봤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노미 이론을 이어받아서 나오게 된 이론이고요. 머튼의 긴장 이론은 일반적인 목표,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분리가 됨으로써 긴장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유형을 머튼이 주장을 했는데 수능형이 있고요. 혁신형이 있고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뭐 보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혁신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게 이 혁신형과 반역형인데 목표는 수용한다.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표, 사회에서 원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다. 이거는 수용합니다. 혁신형은. 하지만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수단을 내가 혁신형 찾아내겠다. 합법적인 방법은 거부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법까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수단을 자기가 찾아내서 하겠다라는 게 혁신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목표는 수용하지만 수단은 거부하는 거를 이제 혁신형이라고 하고요. 반역형은 이제 목표와 수단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둘 다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것으로 아예 싹 갈아엎는 그런 형태를 꿈꾸는 혁명가,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혁신형, 목표는 수용하지만 수단을 거부하는 혁신형과 반역형, 목표와 수단을 새로운 걸로 다 대체하려는 이러한 2가지 유형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머튼의 긴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코엔의 이제 비행 하위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 문화 이론은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어떤 특별한 그런 하위 계층의 문화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문화에서는 범죄를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범죄가 더욱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위 비행 문화라는 게 있다. 요거는 코엔의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연결될 때 필요해서 요거를 넣었는데 이런 하위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네, 99페이지부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사회 해체라든지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학습을 하고 모방을 통해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타르드가 모방의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방의 법칙 타르드. 타르드는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72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르드는 실증주의 범죄학 아까 하면서 타르드가 나오는데 모방을 한다는 거죠. 범죄가 모방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 모방의 법칙을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타르드는 거리, 또 방향, 삽입의 법칙인데, 거리는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모방이 된다라는 거고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범죄가 모방이 전해진다는 거죠. 상층 계급에서 하층 계급으로,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범죄가 모방이 되어진다, 전해진다라는 거. 삽입의 법칙은 새로운 유행이 오래된 것을 대체한다라는 거.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오면 오래된 범죄 수법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은 거리, 방향, 삽입의 법칙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이 방향의 법칙이 가장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방향의 법칙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인 접촉 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인데요. 이제 이것도 서로 접촉에 의해서 모방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서덜랜드는 그 서덜랜드가 주장한 차별적 접촉 이론은 학습에 대해서 9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이 부분 한번 쭉 보시고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9가지 어떤 학습의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첫째,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즉 범죄도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또는 책 읽기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둘째, 범죄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이 된다. 자, 그리고 셋째, 범죄 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속에서 발생을 한다. 자, 넷째, 범죄 수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나 충동 또는 범죄에 대한 태도, 이런 것까지도 학습이 된다. 범죄의 그냥 기술, 그 수법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태도 또는 충동,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전해진다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다섯째, 범죄의 동기나 충동은 법 규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내용이고요. 여섯째, 사람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차별적 접촉이라고 한다. 자, 7번째, 학습의 결과는 교재나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의 정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번째, 또 보셔야 합니다. 범죄자나 반사회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여 범죄 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내포되어 있다.
자, 범죄를 학습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아홉째, 범죄 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범죄 행위들도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불법적인 생각을 접촉한 정도와 준법적인 생각을 접촉한 정도의 차이가 범죄 유발의 중요한 요인이다. 차별적 접촉 이론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생각을 접촉하는 정도가 준법적인 생각을 접촉한 정도보다 훨씬 커지면 이제 범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통제 이론 이제는 개인형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통제 이론으로 통제 이론이라는 거 뭐냐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를 안 저지르는 이유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 개인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가족들이 통제를 해주거나 사회에서 통제를 해주거나 즉 통제력이 없거나 약해서 범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통제 이론은. 여기에 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나이의 통제 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자, 봉쇄 이론은 통제 이론과 똑같습니다. 봉쇄, 범죄를 막는 거죠. 범죄 유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이걸 봉쇄라고 하고요. 중화 이론은 마차와 사이크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중화라는 거는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을 섞어서 중성으로 만드는 것을 중화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범죄를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통제 이론부터 중화 이론까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페이지 통제 이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통제 이론 자, 103페이지 자,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놔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이 통제 이론은.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내적인 어떤 외적인 힘, 내적인 힘은 개인적인 힘이고 외적인 힘은 사회 통제죠. 이렇게 통제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범죄가 저지러지지 않더라. 통제력이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통제 이론이고요. 나이라는 학자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 통제 방법을 연구한 학자인데요. 나이. 이 중에서 통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 통제 또는 비공식 통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공식 간접 통제입니다. 비공식 간접, 직접 통제는 국가에 의해서 바로 통제가 되는 거,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 기관이 그런 비행 소년에게 끼치는 통제, 이거를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이가. 자, 이런 내용이고 통제 이론. 그다음에 봉쇄 이론은 이제 범죄 유발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그걸 봉쇄라고 했죠. 중화 기술, 마차와 사이크스가 주장을 한 중화 기술인데요. 요거는 그 105페이지 뒤에 그 중화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그 위에부터 상단부터 마차와 사이크스는 범법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독특한 정당화 사유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즉, 비행 소년들도 일반 소년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도 자신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죄의식을 덜고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은 여러 상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들을 중화 기술이라고 한다. 어떻게 중화하냐? 뭐 책임을 부정하거나 가해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부정하거나 비난자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정당화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중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보존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까지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판 범죄학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비판 범죄학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범죄라는 것이 실증주의 범죄학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신체적인 원인 또는 정신적인 원인 또는 그 사회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범죄가 절대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의 의미가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 그 당시에는 비판주의,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주의가 등장을 했던 그런 배경이 있고요. 자, 범죄의 원인을 범죄인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해서 범죄의 원인을 둔 게 아니라 그 범죄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범죄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범죄가 한두 번, 두 번 계속 경력 범죄인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비판 범죄학이 나왔다는 거. 자, 비판 범죄학은 크게 낙인 이론과 갈등 이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판 범죄학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낙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나 저지르죠. 이거는 이제 가벼운 어떤 일탈 정도인데 우연히 발생한 일탈. 예를 들어서 예전 시골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했었죠. 많이 이제 뭐 어디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몰래 뭐 과일 하나 둘씩 따먹는 것들을 어떤 놀이 형태로 그냥 단순한 일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이제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전문적인 직업 범죄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낙인 이론도 1차적 일탈은 어떤 가볍게 우연히 발생한 일탈인데 이거를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러한 낙인이 찍히면 주위에서 이 사람을 범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정말 범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2차적 일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말 직업 전문 범죄인으로 행하는 그런 일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이고요. 그 범죄 증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개입, 그 범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범죄로 낙인을 찍지 말고 비범죄와 또 거기에 대해 처벌하지 말고 비형벌화, 시설 내 구금, 이거는 어디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죠. 구금도 하지 말고 설령 하더라도 사회 내 처우, 사회 생활 환경과 동일한 어떤 그런 처우를 해야 된다. 구금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낙인 이론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은 범죄의 원인이 집단 상호 간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는 1차적 갈등과 2차적 문화 갈등이 있는데요. 1차적 문화 갈등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갈등. 그다음에 2차적 문화 갈등은 하나의 단일 문화가 여러 개의 하위 문화로 분화되는 갈등. 갈등 이론은 뭐 크게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여기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비판 범죄학이라는 이 세 가지 그 학파가 비판 범죄학을 이룬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자주 나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 범죄학. 비판 범죄학은 이러한 낙인 이론과 갈등 이론을 배경으로 그 그런 자본주의의 병폐라든지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완전 이제 그런 구조를 뒤집어야 된다는 어떤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 등장함에 따라서 범죄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사회 권력 관계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게 비판 범죄학입니다. 사회 권력 관계라는 게 뭐냐?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이루는 주요 이제 그 경제 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되는 그런 그 구분이 되는 그런 경제 구조 또는 권력 구조가 범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범죄학이라고 하는데, 비판 범죄학을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판 범죄학은 저는 이제 마르크스 범죄학이라고 부릅니다. 법과 정치 영역은 상부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대라고 있는데 이 토대가 이제 하부 구조, 토대가 이 생산력, 생산 관계를 이루는 이제 토대가 있고, 그 위 단계 이제 법과 정치 영역이 상부 구조인데요. 이러한 상부 구조가 지배 계급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은 이러한 권력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또 엥겔스는 범죄라는 게 노동자들에 의해서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동자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되고 사회로부터 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범죄는 그런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본거는 엥겔스와는 조금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노동자든지 자본가든지 이런 모든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탐욕적으로 범죄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형사 사법 자원의 선택적 집중.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로 하층 계급의 그 범죄, 비도덕적 행위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범죄는 모두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강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하는 게 뭐 이거 지역 비하는 아니고 어디 이제 서울에 어디 좀 변두리 쪽에서만 주로 거기에서만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형사사법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집중이 하층 계급에만 집중적으로 그 형사사법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범죄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권력자들한테는 주로 집중을 안 하고 거기에는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를 잡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엥겔스와 본거는 서로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엥겔스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범죄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얘기했고, 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층 계급에 주로 형사사법자원을 투입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비판범죄학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교재에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낙인 이론,
자, 낙인으로는 상대적 범죄 개념 보셔야 되는 거고요. 범죄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은 그냥 가벼운 일탈, 우연히 발생하는 일탈인데 이거를 형사사법 그 기관이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차적 일탈과 낙인, 이 낙인 이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낙인을 찍힘으로써 주위에서도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스스로도 행위자 스스로도 자신의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런 낙인에 의해서 2차적 일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전문적인 범죄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개입하지 마라. 급진적인 불개입 정책 낙인 이론은 지금 비범죄와 비형벌화 시설 내 구금을 폐지하고 사회 내 처우를 해라. 구금을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똑같은 어떤 자유를 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갈등 이론은 그 집단 사이에서 갈등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고요. 1차적 문화 갈등, 2차적 문화 갈등이 있는데 1차적은 서로 다른 문화, 2차적은 그 한 문화 내부에 있는 단일 문화 내부에 있는 그런 그 하위 문화 분할일 때 비판 범죄학 이런 낙인 이론, 갈등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비판 범죄학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런 비판 범죄학은 좀 급진적인 사상이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적인 사회 권력 관계의 변화,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그런 권력 관계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판 범죄학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법과 정치의 영역, 이거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봤고요. 자, 엥겔스는 어떻게 봤냐면 대다수 범죄 행위는 도덕적 타락, 노동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행해진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어떤 비인간적이고 또 소외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그 범죄를 저지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봉거의 범죄 이론은 봉거는 자본주의 그 체제의 특성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건 자본주의 체제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특히 하층 계급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형사사법 자원이 선택적으로 그 상층 계급보다는 하층 계급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판 범죄학까지 한번 보았고요.